서식장애를 위한 강화 인지행동 치료 오늘 7장 8장 예제입니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식장애를 위한 강화 인지행동 치료 오늘 7장 8장 발제를 하겠습니다. 이 7장 8장을 전체적인 부분에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강화 인지행동 치료는 총 4단계로 이루어져 있고요. 1단계에는 1주에서 4주, 그리고 회기로 보자면은 전체 20회, 엄밀히 말해서 21회죠. 전체 21회기 중에 첫 번째 시작, 이제 0회부터 7회까지, 그래서 1주에 2번씩 총 8번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 내용이 책에서 이제 5장, 6장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끝에 보시면 이제 책에서 1장, 4장은 이 본격적으로 치료 단계 1단계부터 4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책 활용, 또 서식장애에 대한 이해, 치료의 전체적인 개용,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단계에 해당하는 부분이 5장, 6장입니다. 그리고 2단계는 5주에서 6주고요. 전체 상담 회기로 보자면 이제 8회, 9회 이렇게 2번의 회기가 되고요. 5주, 6주, 1주당 1회씩 해서 2번인데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오늘 책에서 보게 될 7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강화 인지행동 치료에서 핵심 정신병리를 다루게 되는 치료의 가장 주된 부분이 3단계고요. 7주에서 14주 동안 진행이 되고 이제 회기로 보자면 10회에서 17회, 그래서 1주당 한 번씩 만나게 되는데 바로 이 부분이 이 책에서 8장에서 12장 그리고 13장까지의 내용이 3단계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뒤에서도 계속 나오긴 하겠지만 8장에서 12장은 거의 모든 섭식장에 적용이 될 수 있는 기본형에 대한 이제 기본형 치료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13장이 확장형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단계는 2주당 한 번씩 보게 돼서 총 6주 진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18회에서 20회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책의 나머지 14장, 15장, 16장은 조금 더 좀 특이한 뭐라 그럴까요? 14장에서 16장은 특별한 대상들, 뭐 어린 환자나 그리고 입원 외래 환자, 그리고 16장에서 복잡한 사례와 공존질환을 갖고 있는 섭식장애 환자들을 어떻게 이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제 7장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치료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주제 정하기와 계획하기. 바로 이제 이것이 치료의 2단계였는데요. 치료의 2단계는 치료 1단계에서부터 진행하던 치료적 개입을 이제 지속하면서 총 5가지 목표를 가집니다. 진행 과정, 치료의 진행 과정을 함께 검토하는 것, 그리고 2번째, 변화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을 확인하는 것, 3번째, 사회 개념화가 잘 되어 있는지 환자와 함께 재검토하는 것, 그리고 4번째로는 강화 인지행동 치료 확장형을 사용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 그리고 5번째로는 치료의 3단계를 계획하는 것이 이 치료의 2단계에서 이제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입니다. 자, 첫 번째로 치료 진행 과정을 함께 검토하는 것은요, 치료 초기에 이제 몇 주간의 변화가 치료 효과가 생길지 그렇지 않을지에 대한 굉장히 강력한 예측 인자다. 그래서 과연 치료 초기 몇 회기의 변화가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섭식 관련 다양한 척도를 사용하기도 하면서 아주 처음에 시행했던 그 척도 점수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 변화가 있었는지를 함께 이제 검토하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빠른 변화들이 일어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변화된 것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섭식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은 자기가 변화하지 않은 것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둘 사이에서 균형 잡힌 시각을 갖도록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 그리고 식사 패턴이 형성됐고 폭식과 제거 행동의 빈도가 감소가 됐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변화된 것이죠.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왜냐하면은 사실 체형의 집착이라는 가장 핵심 정신병리는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만 계속 생각하다 보면은 여전히 자기는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둘 사이의 균형을 맞추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런 어떤 과정들을 같이 균형 잡힌 시각을 갖도록 하다 보면은 치료적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치료의 진행 과정을 함께 검토하는데 만약에 치료의 경과가 부진하다면 그것은
우울증 때문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섭식장애의 회복을 이제 늦추는 그런 심리적인 문제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변화의 장애물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책에 보시면 표 7-1에 이제 섭식장애 자체 문제에서 변화의 장애물이 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분들을 확인을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 섭식장애 자체의 문제 때문에 변화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 좀 일반적인 섭식장애 이외에 어떤 전체적인 어떤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나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저항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거나 그리고 외부 상황이나 대인관계적인 문제 때문에 변화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리고 계획성이 부족하거나 아까도 얘기했듯이 임상적으로 심각하게 우울하다면 이제 치료가 생각보다 더딜 수 있고요. 낮은 자존감, 완벽주의 성향, 그리고 다른 물질, 오남용의 문제, 그리고 인지행동 치료에 대한 반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치료자의 능력 부족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의 장애물들을 확인했다면 그 장애물들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 봐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세 번째로는 사례 개념화를 다시 한번 재검토해 봐라. 자, 사례 개념화를 재검토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1단계에서 사례 개념화를 했는데 이런 사례 개념화를 통해서 무엇을 환자가 알 수 있었는지, 그리고 과연 이 사례 개념화의 근거에서 치료를 진행을 했을 때 거기에서 나타난 문제는 무엇인지,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던 변화의 장애물들을 검토하면서 만약에 초기 평가 단계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문제가 드러났다면 그것을 사례 개념화에 적용시켜서 이제 사례 개념화를 수정해야 된다. 예를 들자면은 비보상적인 제거 행동이 생각보다 이제 심각했을 때는 사례 개념화를 다시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보통 초기의 사례 개념화에서는 이 제거 행동은 자신의 폭식에 대한 보상적인 제거 행동이 이제 그것을 계속 유지한다라는 식의 산역 개념화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재검토해서 수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치료의 2단계에서 또 고민해야 할 부분은 확장형을 사용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그래서 이 확장형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13장에서 더 다루게 되고요. 8장에서 12장까지는 기본형을 다루고 있는데 대부분의 환자들은 이 기본형이 효율적이다. 그리고 편리하다. 만약에 근데 이 환자가 갖고 있는 어떤 특정한 문제 때문에 확장형을 고민해 봐야 된다면 바로 이 2단계에서 확인해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치료의 이제 2단계 마지막에는요, 치료의 3단계를 이제 계획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치료의 3단계를 계획하기 전에 먼저 섭식장애가 지속되는 메커니즘 6가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체형과 체중에 대해서 과도하게 가치를 부여하는 것, 그리고 음식을 조절하는 문제에 대해서 역시 과도하게 가치를 부여하는 것, 그리고 식이, 조심. 이거는 뭐냐면은 섭식 문제, 이제 식사하는 것들을 굉장히 이제 조심스럽게 대하는 그 상태를 이제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폭식이 시작이 됐고, 그리고 이제 그것 때문에 비보상적인 행동을 하고, 그리고 절식을 하게 된다면 이 식이 제한, 이 상태, 그러니까 섭식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것도, 그리고 그것을 완전히 제한하는 것도 이 섭식장애를 지속하는 데 중요한 메커니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저체중 상태, 6번째로 섭식의 변화를 유발하는 사건이나 감정들이 결국에는 섭식장애를 지속하는 메커니즘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6가지의 어떤 상대적인 기여도를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6가지 메커니즘 중에 어떠한 것이 더 이 사람에게 중요한지, 조금 덜 중요한지 이런 기여도를 고려해서 어떤 순서대로 이 6가지 메커니즘을 다룰지를 결정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환자가 저체중 상태라면 그 저체중 상태를 가장 먼저 고려하고 그거 먼저 다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저체중 상태가 이제 가장 우선되는 부분이 아니라면, 기여도가 가장 큰 게 아니라면 보통은 체형, 체중, 음식 조절에 대한 과도한
가치 부여되는 부분들을 다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보통 이것을 다루고 나서 1주와 2주 후에 그 다음은 시기조심과 시기제한을 함께 다루게 되고, 그리고 보통은 외부 사건이나 감정은 이 치료 시작 후 1, 2주 후에 다루게 되지만, 그러니까 가장 보통은 늦게 다루게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것이 특별히 심각하다면 이것을 치료의 3단계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야 된다. 그래서 치료의 3단계를 어떻게 진행을 할지 바로 이 2단계에서 다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8장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치료의 3단계 기본형의 첫 번째 장입니다. 8장은 체형에 대한 관심, 체형 확인, 살찐 느낌, 그리고 사고방식들 어떻게 다룰지 보게 되는데요. 자, 치료의 3단계는 섭식장애의 핵심 정신병리를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변화는 서서히 일어나는데요. 우리가 보통 1단계, 2단계에서 체중을 측정하고 그리고 정상식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에서 일단 그때의 변화는 굉장히 좀 빠르게 일어나기도 하지만, 이 가장 핵심이 되는 정신병리를 다루게 되는 것은 생각보다 변화가 천천히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치료의 3단계에서는요, 이렇게 6가지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과도한 집착,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어떠한 결과들이 벌어지는지 찾아내고요. 그리고 자기평가에 있어서 이런 어떤 체형이나 체중 같은 것 이외에 다른 측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치료의 3단계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1단계에서부터 시작했던 체형 확인과 체형 회피를 다루는 것을 지속하면서요. 그리고 여기에선 특별히 살찐 느낌을 다룰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것이 왜 그렇게 섭식과 식이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는지 그 발달사적인 근원들을 탐색하는 것, 그리고 섭식장애의 사고방식 다루는 법을 배우는 것이 이 치료의 3단계에서 할 일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과도한 집착과 그로 인한 결과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요. 자, 자기 평가에서 어떠한 부분들이 중요한지 그것을 리스트로 작성하게 합니다. 이제 책에 보시면 파이 차트가 나오는데요. 자기 평가에 있어서 뭐 자신의 어떤 직업, 그리고 자신의 주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한 평가, 그리고 자기 자신 스스로에 대한 어떤 그런 자존감, 그리고 자기 뭐 주변 관계들, 이런 것들이 자기 평가를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 그리고 당연히 이제 섭식장애 환자들이기 때문에 섭식 문제, 자신의 체형이나 체중이 얼마나 자기 평가에 있어서 중요한지 그런 것들을 좀 따져서 파이 차트로 만들어 본다. 근데 이제 섭식장애 내담자, 섭식장애 환자는 체형과 체중, 그리고 그 조절이 자기 평가에 있어서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평가에 대한 이런 파이 차트를 한번 같이 그려보고요. 그리고 환자에게 매일마다 이런 걸 좀 점검해보고 정말 오늘 하루의 삶에서 나를 평가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 같이 함께 그렸던 이런 것이 정말 제대로 적용이 되는지 수정할 필요도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체형과 체중, 그리고 그 조절의 과도한 가치 부여가 어떠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저자는 어느 한 조각이 두드러지게 큰 것은 위험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굳이 섭식장애뿐만 아니라 만약에 어떤 사람의 자기평가가 자신의 학벌 혹은 자신의 경제적인 능력, 이런 것들도 자기평가에서 굉장히 크다면 그것은 위험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섭식장애일 경우에는 당연히 체형과 체중, 이런 부분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크겠죠. 이제 그것이 위험하다. 왜 위험하냐면요, 이렇게 어느 한 부분이 두드러지게 크다면 결국엔 그것을 삶을 편협하게 만들고 그 편협함을 지속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체형과 체중, 그리고 그 조절로 자기 평가를 하는 것은 이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결국에는 두 번째로 자기 평가에 있어서 다른 측면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형과 체중, 그 조절의 과도한 가치 부여는 삶의 다른 영역에 대해서 훼손할 수도 있다. 다른 영역의 개수도 줄일 수 있고요. 이것이 굉장히 크면 그 영향력도 감소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자신의 평가에 대해서 다양한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파이들이 다양하게 있어야 되고 그 비중도 고르게 퍼져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없다면 그거는 일반적인 발달 과정에서 중요한 것들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체형과 체중 그 조절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가치 부여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삶의 다른 영역에 이제 환자가 발을 내딛고 다른 영역에서도 가치를 부여하기 위한 5단계를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삶의 다른 영역에도 자기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그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환자가 그동안 못했지만 새롭게 시도해 볼 수 있는 새로운 활동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한 가지나 두 가지가 치료 관계에서 치료자 관계에서 이렇게 정해졌다면 실제로 시도해 보는 거, 그리고 환자가 그 행동을 실제로 했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일주일 단위로 진행 과정을 검토하면서 환자의 삶이 섭식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환자의 삶이 좀 확장되고 그것이 건강한 자기평가로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핵심 정신병리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데 있어서 여기에 이제 나오는 부분이 중요한데요. 그것이 바로 체형 확인과 체형 회피, 이것을 이제 다루는 겁니다. 우리가 1단계에서 이제 치료 회기 내에서 체중 측정 이렇게 이제 재면서 이 체형 확인과 체형 회피를 다루기 시작을 했는데요. 근데 이것을 이제 다루는 것의 이제 중요성은 뭐냐면 일단 1단계에서 이거를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고 체중을 재기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묻지 않는다면 환자에게 있어서 이 체형 확인과 체형 회피는 너무나 일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보고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치료 중에도 계속 체형을 확인하고 체형을 회피하는 것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여기서 직접적으로 먼저 언급해서 다뤄야 된다. 자, 체형 확인과 체형 회피를 다루는 데 있어서 먼저 환자를 교육시켜야 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4가지를 강조해야 된다. 자, 첫 번째로 모든 사람은 어느 정도 자신의 신체를 확인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너만 그런 건 아니다. 어느 정도 다 그러고 있다라는 거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자기 신체를 보거나 타인에게 보이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세 번째로는 그리고 체형 확인과 체형 회피가 공존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건 뭐냐면은 체형 확인은 계속 자신의 어떤 신체 일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체형 회피가 공존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자신의 얼굴에 대해서는 계속 확인하지만 자신의 전체 체형, 몸매에 대해서는 쳐다보려고 하지 않는 그런 식으로 체형 회피와 체형 확인이 공존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동일 부위에 번갈아 한다는 것은 어떨 경우에는 자기 체형, 자기 몸매를 계속 확인하지만 또 며칠 후에는 자신의 몸매를 쳐다보는 것을 아예 싫어해서 제가 이제 책에서 읽었을 때 나왔던 얘가 자신의 몸매를 보지 않기, 체형을 보지 않기 위해서 완전히 어두운 데서 옷을 갈아입는다든지, 그리고 자신의 체형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그런 어떤 옷만 입는다든지 이러기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체형 확인과 체형 회피는 충분히 공존 가능하다. 그리고 4번째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도 체형 확인의 한 형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체형 이제 확인을 어떻게 다루느냐? 책에 보시면 8-4 그림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기 모니터링 기록지를 활용해서 자신이 얼마나 체형을 확인하는지 직접 자기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기록해서 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방법이고요. 그리고 먼저 이 자기 모니터링지를 기록하기 전에 이렇게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하는지에 대한 행동을 같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계속 자신의 어떤 그런 몸매를 체형을 전신 거울이나 이렇게 이제 한다든지 본다든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계속 비교를 한다든지, 그래서 구체적으로 뭘 기록해야 되는지 같이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기록지를 같이 보면서 이제 적어 왔다면 왜 그 방법으로 체형을 확인했는지, 그리고 그렇게 체형을 확인했을 때 어떠한 심리적인 결과가 벌어졌는지를 질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자가 가지고 있는 체형 확인의 다양한 방법들을 살펴봤다면 멈춰야 될 행동과 교정해야 될 행동으로 분류해서 이제 알려줘야 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멈춰야 될 행동은 줄자나 끈으로 신체를 재는 행동, 그리고 특정 부위를 지속적으로 만지는 행동은 중단하도록 해야 되고요.
그리고 거울 보기나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는 행동은 교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왜 교정을 해야 되냐 하면은, 그러니까 중단은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장 멈춰야 되고요. 교정 같은 경우에는 거울을 보는 거는 아예 안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거울을 일상적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울을 보더라도 어떻게 거울을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바꾸고요.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지내기 때문에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행동도 완전히 멈출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것도 교정하는 쪽으로 이제 치료 과정에서 다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은 체형 인지 회피를 다루는 건데요. 체형 회피는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자신의 어떤 신체적인 부분들을 확인하지 않고 쳐다보지 않으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사회생활 자체가 많이 무너진다. 예를 들어서 자신의 어떤 외모, 체형, 체중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대인관계도 계속 기피하게 되고요. 그리고 자신의 어떤 신체 혹은 몸매가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운동 같은 것들도 다 하지 않게 되고요. 그리고 옷을 입어봐야 되는 쇼핑도 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일상적인 생활이 많이 망가지기도 하고요. 특별히 성생활은 아무래도 자신의 어떤 신체를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성생활과 그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친밀감도 얻지 못하게 되는 그런 악영향이 있다. 그래서 체형 회피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이제 먼저 환자도 인식을 하고요. 그럼 결국 이걸 어떻게 다룰 거냐? 강화 인지행동 치료에서 이제 바로 노출법이라는 행동 수정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자신의 몸을 보는 것을 익숙해지도록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수영을 한다든지 마사지를 받게 한다든지 이제 요가 같은 것들을 하면서 자신의 몸을 활용해서 하는 활동들을 이제 지속시키면서 결국에는 자신의 체형 회피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게 되고요.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갑자기 체형 회피의 모드에 있던 사람이 이런 노출법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다 보면은 반대로 체형 확인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 이것을 염두에 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살찐 느낌을 다루는 겁니다. 영어로는 feeling fat 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살찐 느낌은 보통 여성들도 이제 느끼는 건데요. 아주 구체적으로 자신의 체중을 재서 내가 몸무게가 얼마나 늘었는지 줄었는지를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주관적인 느낌인 거죠. 그런데 섭식장의 경우 보통 여성들보다 그 강도와 빈도가 이제 굉장히 지나치다, 엄청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이제 이 책의 저자는 이 살찐 느낌은 사실 진짜 살이 쪘기 때문에 느끼는 느낌이 아니라 어떤 특정 감정이나 자신의 신체 경험을 거기에다가 이제 잘못된 이름을 붙인 결과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울한데 그것을 나 좀 살찐 느낌이라고 생각한다든지 자신의 어떤 그런 옆구리 살이 좀 느껴졌는데 그것을 살찐 느낌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렇게 잘못된 이름을 붙인 결과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저자는 이 책에서 이 살찐 느낌은 다른 핵심 정신병리와는 구별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책에서 이제 나와 있던 말들이 이 살찐 느낌은 굉장히 인상적으로 중요하게 다뤄야 될 부분이지만 사실 이것에 대한 연구 결과는 많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이 살찐 느낌은 체형 확인과 체형 회피하는 또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먼저 체형 확인과 체형 회피를 다루고 그 다음에 살찐 느낌을 다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살찐 느낌을 어떻게 이제 다룰 거냐 6단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먼저 환자가 살찐 느낌을 경험하는지 확인해야겠죠. 그리고 살찐 느낌을 경험한다면 살찐 느낌에 대해서 이제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책에 보시면 그림 8-5에 이제 실제 체중과 살찐 느낌은 무관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실제 체중은 일관되게 같은 어떤 비슷한 부분들을 체중이 유지되더라도 살찐 느낌은 어느 날은 굉장히 많이 들기도 하고 어느 날은 되게 적게 들기도 하면서 실제 체중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먼저 알려줘야 되고요. 그렇다면 언제 이 살찐 느낌을 강렬히 경험하는지 자기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자기 모니터링을 해왔다면 구체적으로 이 살찐 느낌을 어떤 상황에서 경험했는지 그리고 그때 다른 느낌, 다른 감정이나 혹은 다른 신체 감각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유발 요인이나 다른 느낌이나 다른 감각 이런 것들을 살찐 느낌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해석을 해보도록 이제 교육을 시키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 살찐 느낌은 감각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이 살찐 느낌을 가지는 거다라고 하면서 인지치료 관점에서 자신이 경험한 것을 다르게 해석해 보도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더 올바르게 해석해 보도록 하는 것이 살찐 느낌을 다루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로는 이 섭식장애를 섭식장애에서 가지고 있는 핵심 정신병리, 체중과 체형 그 조절에 대한 핵심 정신병리가 어떻게 발생학적으로 발달사적에서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인생을 4단계로 나누어서 섭식장애와 관련된 사건이나 상황을 이제 같이 탐색해 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섭식장애 발생하기 이전 12개월 이전에 그동안 살면서 섭식에 관련된 이슈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부모님한테 너무 살이 쪘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들었다든지, 너무 밥을 많이 먹는다, 혹은 너무 밥을 안 먹는다, 외모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들었다든지, 섭식장애 발생하기 12개월 이전,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 전까지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를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섭식장애 발생하기 바로 직전 12개월 동안 이 섭식장애와 관련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섭식장애가 발생한 직후 또 12개월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치료 장면에 있는 현재까지 이렇게 삶을 4단계로 나누어서 섭식장애와 관련된 사건이나 상황을 확인하면서 이 섭식장애가 어떠한 근원과 뿌리를 가지고 있는지 그 발생학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섭식장애의 사고방식 다루는 법 배우기. 여기는 결국에는 이제 인지치료적인 방법을 적용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결국 섭식장애의 핵심 정신병리는 사고방식의 문제인 거다. 그래서 저자는 마음을 DVD 플레이어에 비유해서 이제 인지치료의 핵심 원리들을 이제 가르친다. 그렇게 하면 훨씬 이제 배우는 환자들이 쉽게 이해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DVD 플레이어에 대한 비유는 자세한 거는 책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아는 것처럼 인지치료에서는 섭식장애의 사고방식을 불러일으키는 선행 자극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선행 자극이 있을 때 역시 나는 살이 쪘어, 나는 더 이상 먹으면 안 돼 와 같은 섭식장애의 핵심 정신병리를 불러일으키게 되는데요. 그 선행 자극이 뭐냐 이거를 찾으라고 하는데, 예를 들자면 체중이 증가했거나 감소했거나 혹은 식사가 규칙이 깨졌거나 그리고 부정적인 사건이나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났을 때 이제 섭식장애 사고방식이 시작이 된다면 그 먼저 선행 자극을 찾아내는 거다. 그리고 그 선행 자극 때문에 섭식장애 사고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려고 하는 그 초기 경고 신호를 같이 이제 인식하고 찾아보도록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날 체중을 쟀더니 체중이 증가했어요. 그러면 이제 음식을 좀 덜 먹어야겠다. 이렇게 초기 경고 신호들이 있다는 거죠. 아니면 운동을 더 많이 해야겠다. 아니면 내가 계속 내 체형을 확인한다든지, 이런 치료, 이거 초기에 이제 경고 신호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초기의 경고 신호를 이걸 잘 알아차리지 못하면 또다시 섭식장애 사고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섭식장애 그 악순환에 빠져버리기 때문에 이 초기의 경고 신호를 인식해서, 그리고 그때 섭식장애 사고방식으로 가지 말고 사고방식을 전환하는 것. 그래서 여기서 이제 치료를 어느 정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 치료에 부합된 방식으로 행동을 하는 거, 그리고 자신이 체형이나 체중 그 조절에 더 이상 관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도록 주의를 분산할 수 있는 다른 대인관계 활동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 초기 경고 신호를 알아차려서 섭식장애 핵심 정신병리를 반복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이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섭식장애 사고방식을 다루는 법이라고 책에는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7장, 8장 별자를 마치겠습니다. 별자가 끝났는데 박수도 안 쳐주세요. 8장 내용이 많더라고요.
입장이 엄청 많더라고요. 아이고. 제가 순서를 앞으로는 책을 미리 보고 쭉 그냥 적은 거 해야겠다. 힘들도 힘들던데. 깜짝 놀랐어요. 다음 주는 또 양이 조금 바쁜데? 다음 주에? 네. 네. 자, 오늘 7장, 8장 부분인데요. 이제 치료의 2단계가 7장이고 이제 치료의 3단계 시작하는 거 그게 또 8장부터 되죠. 우리 먼저 7장부터 한번 같이 이야기를 좀 해보죠. 그리고 오늘 뭐 이렇게 좀 많이 빠지셨잖아요. 네, 김은아 선생님은 이제 2대. 그쵸. 2대 마셨어요. 네,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니요, 면접 보러. 그렇죠. 아니 면접은 아니고 인사드리러 인사드리러 이제 가셨고 그리고 얘기 나온 김에 우리 이준현 선생님도 한마디 하시죠. 저 안 하는 못하는 네. 거. 그치. 네, 저 이번 다음 주부터 못 하게 됐는데 그게 이제 제가 이제 회사에 취직을 해가지고 스터디는 좀 다음 주부터는 참여를 못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이준현 선생님이 더 좋은 상담자가 되기 위해서 직장 생활 하시기로 하셔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못 오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이화 선생님도 처음에 하시기로 하셨다가 개인 사정이 계속 이제 겹치면서 못 하게 되시고 또 이준현 선생님 빠지게 되시고 하시면서 결국에는 이제 김인환 선생님, 홍성 선생님 저렇게 셋이 하게 됐는데 그래서 지금 좀 섭외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오디오가 너무 이제 3명이면 힘들어서 어쨌든 다음 주엔 인원이 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 7장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죠. 저는 이 7장 보면서 이제 변화의 장애물 확인하기 부분에서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렇죠? 변화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변화에 대한 일방적 저항. 지금은 이제 저도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그래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처음에 이제 상담 공부를 할 때는 보통 사람들이 힘들어서 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힘든 거에서 변화하는 거를 당연히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단순하게. 근데 이제 계속 이제 만나다 보니까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저항하는구나. 이걸 이렇게 저는 좀 약간은 좀 신기했던 그럴 수 있구나라는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떠세요? 변화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 있어서? 저는 그건 굉장히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건 되게 맞는 말 같아요. 변화 자체가 굉장히 두렵고 안 해본 걸 해보는 거였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고통스러운 지금이 낫지 새로운 거 자체가 주는 그 두려움이 엄청 큰 것 같아요. 불확실성에 대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렇죠. 근데 지금이 힘들잖아. 그래도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살아왔으니까 그냥 감성에 젖어서 그냥 쭉 가는 거죠. 그냥. 적응이 됐다. 그렇죠. 전 제가 진짜 힘들 때 이렇게는 도저히 못 살겠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보단 낫겠지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고통이 충분히 고통을 겪어야지. 역치를 넣어야 되나? 고통스러워. 고통의 역치를. 이렇게 진짜 죽는 게 낫겠다. 그런 분들은 상담이 잘 이제 연결이 유지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금방 드롭되는 경우도 그렇죠. 그러니까 힘들지만 거기서 얻는 뭔가 있는 그렇죠? 그런 안정감 이런 게 있었나요? 이준현 선생님은? 있죠. 어떤 게 구체적으로 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뭐 사회생활을 안 하는 거에 대한 핑계거리가 될 수 있고. 좀 간단하게 네. 이준현 선생님이 힘들었던 부분을 간단하게 얘기해주면 사회생활 안 하는 그게 왜 이득인지. 예. 그게 뭐냐면 이제 제가 이제 엄마로부터 받은 뭐 지금은 엄마에 대한 핑계라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 이제 엄마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엄마로부터 이제 약간 안정감이 없고 남의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엄청 크고 그래서 그거에 따른 사람에 대한 공포심 이런 강하다 생각해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사회적으로 나가면 너무 힘드니까 그렇죠. 난 이런 문제 때문에 사회생활 할 수 없어라고 이제 생각을 해버리면 안 해도 되잖아요 사회생활을.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사회생활 하는 것도 회피하고 그러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고 그걸로 이득을 봤던 거죠. 사회생활 안 하면 안 할 수 있는. 그쵸. 맞다. 타당한 핑계가 있으니까. 그쵸. 근데 이번 어쨌든 취직을 하시게 된 거는 굉장히 큰 변화인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좀 변화가 된 거죠. 그렇죠. 그쵸. 네.
진짜 그 직장에 가서 칼님은 잘 아시잖아요. 직장의 그 고통을. 근데 그거를 이제 경험하겠다. 네. 한마디 좀 직장 선배로서, 직장 인생 선배로서. 네. 목이 많이 굉장히 네,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든데 그만큼 굉장히 사람이 발전이 되는 것 같아요. 때문에 직장은 돈 때문에 다니는 게 아니라 저는 진짜 저 인성을 훈련하러 다니는 수양하러 다니는 너? 의미가 깊어요. 직장은 돈이라고. 야. 저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직장을 안 다니는 사람을 만나보고 직장을 다니는 사람 만나보면 달라.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맞아. 본인한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거기 가면은 더러운 경험을 그쵸. 많이 하게 되는데 눈치도 많이 봐야 되고 억울한 그렇지. 일도 많이 당하고 아니 그냥 저는 좀 그냥 이렇게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는 항상 진지하잖아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어요. 확 와닿는데. 저 왜 가면은 그런 경험 할 거라 생각했는데 뭐 직접 경험하셨다고 하니까 더 와닿고. 그렇죠. 네. 직장을 항상 새로워요. 어. 그 비참함이. 네. 근데 직장은 돈 때문에 다니는 게 아니다. 그쵸. 뭐 때문에 다니는 거다? 인격 수양. 인격 수양. 그쵸. 성장하고. 여운의 고향이라고 하죠. 인격은 좀 아 그래. 그렇잖아요. 그래. 공자사상 같잖아. 그래.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저희 뭐 우리 센터 선생님들한테도 일단은 뭐 상담으로 너무 바쁘지 않으면 계속 이제 저희는 좀 일을 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얘기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저도 사람들 만나봤을 때, 그러니까 직장에서 고통을 좀 받아본 사람과 직장 생활을 전혀 안 해본 사람들은 확실히 달라요. 달라요. 우리 이준 선생님이 이제 상담자로서도 더 성장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 근데 어쨌든 그 변화에 대한 두려움과 저항을 뚫고 뚫었죠. 어떻게 뚫었나요? 변화에 대해서 저항과 두려움을. 그게 이제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기는 너무 복잡하고 그냥 짧게 얘기를 하면은 글쎄요, 그냥 직장 상담 하면서 뭐 사람에 대한 신뢰도 훨씬 강해졌고, 그래요. 그리고 나댄다 그럴까? 좀 자신감이 생겼고, 뭐 저항력이 생겼다 그럴까? 어떤 저항력? 뭐 실패나 네네. 좌절에 대한 저항력 이런 게 좀 생긴 것 같아요. 내성? 내성이 생겼죠. 그렇죠. 그래요. 결국에는 뭐 우리 이 선생님을 변화시킨 거는 집단이다, 한마디로. 그렇죠. 집단에 오세요. 네. 자, 우리 섭식 그 전문가 김은혜 선생님 없으니까 그래서 딴 얘기를 좀 하게 되는데 우리 선생님 얘기로 좀 돌아가죠. 네. 자, 그래서 이런 변화에 대한 두려움, 이런 변화에 대한 저항,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변화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그 임상적 우울증이 공존한다면 네. 이 강화 인지행동 치료를 연계하도록 한다. 우울증에 대한 치료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부분에서 역시 이게 그러니까 섭식장애를 치료받고 싶어요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네. 대부분이 우울해서 힘들어요. 근데 그 증상 중 하나가 섭식에 어려움이 있어요라고 네.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서 이게 복합적이기 때문에 그 처음에 뭐 20회기에 이걸 다 치료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네. 이것 때문에 더 연장될 수 있고 복합적으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사실 이제 이 우울증이 심각해지면 다른 어떤 치료도 잘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렇죠. 대부분이 좀 우울증이 있다거나 다른 복합적인 걸 같이 갖고 오잖아요. 맞아요. 내가 그냥 섭식만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이게 그 섭식이 있어서 더 우울해지는 것 같아요. 우울증과 섭식 다르기 먼저나 달기 먼저나. 맞아요. 그쵸? 네 맞아. 보통 이제 우울하면 폭식도 더 많이 하고, 그럼 또 우울해지고. 그렇죠. 더 우울해지고. 그래서 이게 이제 계속 이제 이렇게 악순환이 되는 이제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치료 과정에 있어서는 임상적 우울증이 너무 크다면 여기에 대해서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저도 이렇게 그 뭐
강의할 때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좀 드려요. 이렇게 일반인에서 강의할 때 이렇게 약 먹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시면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니까 이제 불안일 경우에는 약으로 치료하시려고 하시기보다는 좀 노출 치료, 계속 이렇게 인지행동 치료 통해서 하셔야 불안에 대한 내성이 키워진다. 그런데 이제 우울증이 좀 심각하다면 무조건 약을 드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우울증이 너무 심각하면은 상담 잘 나오지도 못하고, 사실 여기에서도 과제를 많이 내주잖아요. 그렇죠? 자기 모니터들이 많이 내주는 것처럼 실제 상담에서 내담자한테 많은 어떤 과제를 내줘야 되는데, 임상적 우울증이 있다면 이제 과제를 할 수가 없으니까 상담 효과를 볼 수 없어서 우울증을 다루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변화의 장애물에서 인지지 행동 치료에 대한 반감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저자도 책의 142페이지인데, 우리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흔한 것은 아니다. 이제 하지만 뭐 그런 경우들도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건 아무래도 이제 여러 번 치료를, 다양한 치료를 좀 받아보기도 했고, 그리고 이런 치료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제 이런 게 또 있을 수도 있겠다. 이게 좀 저도 눈에 띄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 인지행동 치료가 약간 뒤에도 나오긴 하지만 생각의 전환 같은 거를 그렇죠. 다루잖아요. 논박도 네. 그렇죠. 사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반감이 좀 있을 것 같긴 해요. 저는 생각할 때 생각의 전환보다는 네. 생각이 추가돼서 그 생각이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약해지는 게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추가하는 생각 자체를 변화시키는 게 저도 약간 반감이 있어요. 반감이 있어요. 네. 근데 그건 무슨 말이에요? 생각이 추가돼서 변화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생각 자체를 약간 논박하듯이 해가지고 그게 아니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는데, 그렇죠. 그거보다는 그냥 그 생각은 그냥 두고 다른 회로를 또 여는 거죠. 네. 다른 가능성들. 그렇죠.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엉망이야 라는 생각이 들어도 네. 난 엉망이야를 나는 잘났어로 바꾸는 게 아니고 네. 그냥 다른 회로를 또 여는 거죠. 예를 들면 나는 엉망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나는 뭐 이렇게 일을 수행하는 버티는 힘이 있어 라는 식으로 생각이 하나 추가되면 네. 그런 생각이 올라와도 그렇죠. 버틸 수가 있어요. 그렇죠. 다른 생각으로. 맞아요. 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들어서 약간의 반감은 있어요. 인지행동 치료에. 네. 왜냐면 그게 내가 계속 갖고 있고 고수해왔던 생각인데 그거를 이렇게 부정하는 말을 들으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들을 부정당하는 느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논리가 우리 이제 8장에 가면은 이제 그 자기 평가, 그 파이 그리게 해서, 그렇죠? 자기 평가에 대한 어떤 다른 영역들을 활성시키라, 이것과 좀 맞물리기 좀 하는 것 같아요. 우리 8장으로 좀 넘어가서 이야기를 좀 해보죠. 저는 요 자기 평가에 대한 어떤 그런 리스트를 만들고 파이 차트를 그려보라라고 했는데, 저도 이렇게 막 해보지는 않았지만 글쎄 이거 해보면 좀 어떨까 좀 궁금하긴 했어요.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은데. 당연히 좋겠지. 그런 거 말고 아니, 본인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게 좀 자기 평가에 있어서 커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뭐 이제 이렇게 뭐 하나가 아주 압도적으로 크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홍 선생님, 유 선생님은 어느 정도 이제 고를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비교적 좀 큰 게 뭐냐? 지금은 저는 취업 직장. 직장. 네. 그렇죠. 네, 최근에는. 네. 그래요, 맞아. 홍 선생님. 연애, 결혼, 그래서 성격. 성격? 네, 제 성격. 이제 자각이 돼요. 좀 본인 성격이 이상해. 아니,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성격? 그러니까 뭔가 좀 더 약간 이제 변화의 저항이랑 관련이 되는데 좀 더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자꾸 막히는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뭐 내 성격은 원래 이러니까 라는데 안주하고 싶기도 하면서도 좀 다르게 해보고 싶은 도 들면서, 왜 나랑 다른 사람을 보면 좀 부럽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나는 이게 좀 뭐랄까, 그러니까 누군가 이렇게 더 다가가기를 정말 잘한다면 나는 좀 그게 막히는 느낌이 들고요. 뭐 사귀었어? 네, 뭐 친밀. 그래, 친밀감? 사교성이요?
전혀 예상 밖의 얘기는. 그래요 왜? 활용성 엄청 좋잖아요. 안 좋아. 아 그래요? 아니 이전 선생님을 좀 홍사연 선생님 편하게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그런가? 회식 갔을 때 봐요. 회식했을 때 주로 얘기를 잘 안 해. 의외네요. 아 여기한테 제가 열려 있어요. 근데 아무 모두에게 그러지 않아요. 근데 왜 열려 있어요? 그냥 편해요. 이게 좀 동생한테는 편한 것 같아요. 남동생이 남자 있어서. 동생한테. 네, 네, 어. 그래서 그럴 수 있겠다. 저도 얘기해주세요. 그럼요. 네. 저는 아까 듣는데 너무 이상한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서 되게 왜곡된 자기평가를 하잖아요. 응. 체중, 응. 체형. 응. 그게 나를 평가하는 네. 전부인 것처럼 저도 그런데 근데 저는 얼마 전까지 저는 좀 부족한 게 다른 거 없고 이제 부족한 뭐 그런 거 상관없어요. 섹스 할 수 있냐 있냐 없냐. 남자가 얼마나 붙냐 어. 한 명도 안 붙는다. 그러니까 나는 진짜 가치 없는 인간이다. 나한테 남자가 어떻게 대하느냐 나를 가지고 논다. 그럼 나는 정말 가치 없는 사람이다. 저 사람 나 함부로 대하면 난 정말 최악이다. 저 사람이 나를 뭐 심하게 군다면 나는 심하게 안 좋은 사람이. 그러니까 저 그런 식으로 섹스를 못한다. 굉장히 여자로서 열등한 사람이다. 여자다. 이렇게 평가를. 이렇게 자기 평가가 돼요. 지금도. 어. 이런 걸로 내 평가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자존감이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고리가 잘 안 끊어져요? 지금도. 어. 그래서 너무 깝깝한 거예요. 너무 말하고 싶어. 그럼 여기서 했던 것처럼 한번 칼림 한번 해볼까요? 자기 평가에 있어서 다른 부분들을 활동들을 계속 찾아보는 거.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8장 보면서 놀랬어요. 그래요? 그래요. 자, 어쨌든 자기 평가에 있어서 되게 다양한 부분들이 있다는 건 좋잖아요. 근데 이제 분명히 지금 칼림 얘기하신 거나 우리 이준 선생님, 선생님 얘기한 것처럼 분명히 하나가 분명히 크기도 해요. 근데 이게 이제 지금 칼림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느 하나가 크다는 게 인식이 되면은 그걸 좀 다르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삶이 좀 균형이 맞도록. 자, 시간이 자꾸만 가서 제 마음이 좀 급한데 저는 체형 회피 좀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읽다 보니까 이해가 됐는데 처음에는 체형 확인은 금방 와닿는 거야. 계속 자기 이제 몸을 보게 되고 그러니까. 근데 체형 회피 처음엔 이게 뭐지? 하다 보니까 그렇겠다라는 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체형 회피. 제 경험이 있어요. 어떤? 제가 피부가 굉장히 안 좋았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잖아요. 그때 딱 요건데 그때는 체형 확인이 우선이에요. 그때는 계속 쳐다보고 하루 종일 쳐다볼 때도 있고 얼굴을 막 이렇게 거기다 붙여놓고 막 쳐다보고 계속 그 포인트만 내가 싫어하는 포인트만 계속 집중적으로 보고 그게 체형 확인을 하다가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안 보게 돼요. 아예. 네. 보기 싫어서. 보기가 싫어서. 그럼 세수할 때 거울은? 안 봐요. 그냥 세수만 해요. 이렇게. 딱 잠깐 보고 또 내리고. 네. 그리고 막 밖에 나가도 거울 있으면은 어쩌다 보면 얼룩해요 이렇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게 언제 몇 년 전이에요? 그거 꽤 됐죠? 한 3년? 꽤 안 됐는데? 그래요? 3년 이렇게 됐죠? 처음에 우리 집단할 때쯤인가? 그때는 근데 심각하진 않았어요. 심각하지 남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이제 읽다 보니까 이해가 됐는데 제가 아주 심하진 않았지만 제가 이렇게 몸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가끔 이렇게 이렇게 운동하러 가거나 하면은 특히 이제 트레이너들도 그렇고 헬스장 가면은 왜 자기 운동하고 계속 거울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체형 확인인 거지. 계속 이제 보는 거. 근데 저는 잘 안 봐요. 그러니까 아예 이렇게 숨어서 그런 건 아니긴 하지만 계속 제 몸을 유심히 보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좀 대충 이렇게 하고 이제 하는데 근데 저보다는 제 친구가 있는 생각이 났어요. 그 친구도 말랐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마른 거랑 비슷해요. 제가 좀 이제 많이 말랐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한 여름인데 긴팔을 입고 나온 거야. 그래서 야 너 왜 긴팔 입었어? 그랬더니 이 친구가 처음에는 말을 좀 돌리다가 나중에 좀 물어보니까 자기는 자기 몸이 드러나는 게 너무 싫대요. 너무 말라서 그게 자기 너무 싫다는 거야.
난 어떤 생각 들었냐면 이 한여름에 긴팔을 입으니까 더 너를 쳐다보게 돼. 그러지. 그래서 이런 게 체형 회피구나. 또 이제 책에서 보다 보니까 자기 몸을 안 보기 위해서 어두운 완전히 깜깜한 데서 옷 갈아입는 거. 되게 힘들겠다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체형 회피가 이게 정말 체형 확인 못지않게 굉장히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거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체형 회피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노출을 사용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참 이게 맞는 말인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당연히 이렇게 좀 힘들어하고 하는 부분에서 노출하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이 설명을 할 때마다 이거 설명을 듣는 사람들 너무 당황스러워 하더라고요. 나는 힘들어서 피하는데 그거를 그냥 마주하라니. 그렇죠. 이게 참 힘든 것 같아요. 이 체형 회피 문제를 다루는 게. 이게 맞는 말인데 노출을 하면은 나아지는 건 100%인데 그렇죠. 그 과정으로 가는 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맞아요. 그 과정을 좀 잘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좀 더 디테일하게 알려주면 나을 텐데 그냥 노출하라고 하면 힘들 것 같긴 해요. 그러게.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디 로션 바르는 거. 그러니까 자기 이제 몸을 직접 이렇게 만지는 거, 이런 것도 이제 좋다. 그리고 마사지, 요가 이런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제 얘기 좀 하면 너무 시간이 없는데 괜찮을까요? 제가 이걸 극복한 것 중에 하나가 노출이에요. 어떻게 노출했냐면 제가 20대 또래 제 여성에게 이걸 보이는 건 굉장히 힘들었어요. 네. 남자보다 특히. 그래서 제가 여사친이 있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여사친들을 뭐 많지 않지만 만나면 대낮에 만나면 너무 막 얼굴도 빨개지고 제가 잘 못 쳐다보고 이랬던 경험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도 그냥 만나서 얘기하고 그냥 그걸 신경 안 쓰려고 하면서 그냥 얘기에 집중하려고 하면서 몇 주 지나고 그런 게 좀 시간이 지나니까 그 친구들도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쓰는 것처럼 느껴지고 시간이 지나니까 그런 처음에는 날 신경 쓰지 않을까, 날 이런 걸 쳐다보지 않을까, 싫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했는데 그걸 버티니까 그냥 제가 막 부끄럽고 빨개지고 막 옷이 빨개지고 막 잘 못 쳐다보고 막 이런 이상하게 행동하고 이런 것들을 넘어가니까 좀 없어지더라고요. 그런 거. 네네네. 근데 또 그런 것도 가르쳐주면 좋을 것 같아. 그렇게 자기 컴플렉스에 있어서 상대편한테 이렇게 좀 밀어내는 건데 상대편 입장에서는 저 사람 나 싫어하는 거야. 그래. 생각할 그럴 수 있지. 맞아요. 네, 네. 되게 서운해요. 근데 그렇죠. 알고 보면 그 사람 컴플렉스인데 근데 그 마주한 사람은 그걸 알아주기도 싫고 그렇죠. 그냥 거절당하는 느낌. 근데 그런 걸 집단 상담에서 하면 좋겠다. 날 수 있겠지. 그리고 컴플렉스라고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오픈을 하는 게 두려운 게 그러니까 나만 알고 있는 컴플렉스가 아직 눈치를 못 채고 있어서 그렇지. 더 말하기 어려워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면 오히려 그것만 보게 될까 봐. 그래, 그리고 나 컴플렉스 이런 얘기 안 해주는 말이지. 그쵸. 근데 오히려 생각보다 얘기했을 때 처음에는 진짜? 뭐 예를 들어 뭐 피부가 나는 막 그런데 너 그랬어? 이렇게 처음에는 보겠지만 그 다음에 또 관심이 사라지는데 그렇지. 맞아. 그거- 지나가요. 응. 별로 관심 없더라고. 맞아. 나도 예전에 막 그런 혼자 막 들킬까봐 말도 못하고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뭘 들킬까봐. 말하기 싫은데요? 있어요? 뭐? 나는 하체에 자신이 없었어. 가는 다리가 부드러웠어요 여자는. 또 요즘 바뀌어서 시대가 그렇지도 않지. 그래서 좀 나한테 옛날에는 진짜 자, 그리고 또 이제 여기에 나오는 게 살찐 느낌이잖아요. 살찐 느낌. 제 경계선 내담자가 요즘에는 이제 그 자신의 삶의 파일에서 이제 제가 정말 많이 노력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게 이 친구가 이제 미술을 하면서 대학원을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삶의 파이에서 지금은 또 너무 또 지나치게 그쪽으로 이제 확 했어. 물론 이제 그래서 이제 저는 항상 이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게 또 많이 힘들어지면 확 이제 하겠지만 어쨌든 확실하게 에너지가 한쪽으로 쏠리면 다른 이 섭식 문제에 있어서 많이 벗어나긴 하는데 예전에 이 친구가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선생님 저 배에 살이 느껴져요. 절 죽이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어떤 얘기를 해서 그냥 헌뜩했냐면은
칼로 자기 살을 자르고 싶대, 베고 싶대요. 아 맞아 그런 얘기. 그래서 이 친구가 너무 진지하게 그 얘기를 해서 내 순간 머릿속에 이 친구가 칼을 가지고 자기 살을 벨까봐 이 친구가 약간 이제 그렇게 힘들 때 약간 해리가 나타나는 상황이어서 되게 이제 무서웠거든요. 걱정이 됐거든요. 이 친구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자기 배에 살이 느껴진다. 자기는 이미 돼지가 됐다. 사람들이 자기를 혐오스럽게 쳐다본다부터 시작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여기에서 이제 책에 보니까 이거에 대한 연구가 많지가 않아요. 아 저도 이게 흥미가 가요 이거. 살찐 느낌. 살찐 느낌. 이게 이제 다른 건데 그거를 그렇게 오해하는 거죠. 그렇죠. 뭐 우울함이나 맞아요. 뭐 화나고 불안할 때 그렇죠. 살찌가 맞다고 느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아니 사실은 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우리 신체 감각이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살피면 느껴지죠. 그 살피면 느껴지잖아. 근데 우리는 이제 보통 다른 데 주행했으니까 안 살피는데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살짝 이렇게 옆구리를 이렇게 뭔가 주었을 때 이 허리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이렇게 아프지? 뭐 이렇게 뭐 결렸나 이러는데 저는 살쪄서 그렇구나. 근데 밥만 먹어도 좀 허리가 좀 조이는 느낌. 그런 바지. 것도 그냥 바지. 그냥 살찐 느낌으로 가버리겠다. 그냥.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는 그 느낌이 뭔가 여기서 이제 말하기로는 감정이나 다른 신체 감각들에 대한 이제 그런 오해석이다. 잘못된 해석이다라고 하는데 자, 살찐 느낌. 우리 이제 밥 먹으면 또 이제 분명히 배는 나오잖아요. 배가 좀 부르고. 누구나 다. 그러니까 약간 좀 더부룩하고 이런 이제 느낌이 있는데 이 신체 감각을 살찐 느낌이라고 해석할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해석을 굉장히 괴로워요. 살찐 느낌. 1kg만 들어있어도 정말 너무 우울해. 오후까지. 이게 제가 예전에 들었던 것 중에 이름 붙이기라는 뭐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제가 불안해요 너무 발표할 때 라고 얘기를 어떤 분한테 했더니 그분이 했던 말이 그걸 불안이라고 이름 붙이지 말고 뭔가 설렘으로 붙여봐라 뭐 이런 말 했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 그게 무슨 소리지 마 이러고 그냥 어이가 없네 이러고 넘어가긴 했는데 근데 그렇게 해도 도움이 될 것 같긴 해요. 이런 식으로 맞아요. 자기 감각이 어떤 식으로 이름을 붙이고 어떤 식으로 느끼느냐가 선택이 뭐 완전히는 불가능하지만 일정 부분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살찐 느낌 설렘. 거기까지 아니에요. 발표. 긴장을 이제 설렘으로 약 비슷하잖아요. 근데 이게 느낌이 달라. 좀 달라요. 많이 다르죠. 그쪽은. 설렘. 사실은 발표 전에 보통 심장이 뛰잖아요. 그렇죠. 근데 놀이공원 가서도 심장이 뛰거든. 그렇죠. 근데 놀이공원 가서 심장이 뛸 때 어떤 사람은 너무 불안해서 못한다고 하고 그죠. 어떤 사람은 그거를 야 좀 재밌겠다. 아. 떨린다 막 긴장. 떨린다. 신나는 떨림. 신나는 떨림. 그래서 사실은 신체 반응은 되게 비슷해요. 사람의 신체 반응은. 그렇죠. 근데 그거 어떻게 이제 이름 붙임에 따라 나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여기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밥을 먹고 좀 배가 나갔다 그러면 살쪘다보다는 아 내가 좀 배가 부르다. 밥 먹고 배부른 건 정상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좀 아니 저는 잘 먹었다. 잘 먹었다. 든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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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에너지로 뭔가 해야겠다. 이런 이 에너지 뭔가 해야겠다. 이 에너지로 뭔가 아니면 해야겠다. 공부를 해야겠다. 여기서 가치평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걸 하는 데 있어서 에너지로 쓰이는 쪽으로. 그렇죠.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섭식장애 사고방식 다른 업체 하나가 주의 분산해서 다른 활동하는 거니까 그런 거랑도 연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좀 아까 얘기했던 사실은 그 이름을 붙이는 거는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뭐 이제 집단에서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사람들은 좀 자기가 기분이 나쁘면 상처받았다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늘 했던 얘기가 네가 기분이 나쁜 게 상처받은 게 아니라 소통이 안 되는 게 상처가 되는 거다. 네가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네 기분 나쁜 감정을 다 표현할 수 있고 저 사람의 마음과 소통할 수 있다면 그건 상처가 아닌 거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많이 바꿔주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왜냐면 내가 상처받았어 하면은 더 이상 소통의 여지가 없는 거야. 저 사람은 나한테 상처를 줬거나 상처를 받았으니까 사과밖에 방법이 없네. 그렇죠. 그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네가 기분이 나쁜 거지 상처받은 게 아니다라고 이제 늘 얘기를 하는 게 물론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제 말을 잘 듣지는 않더라고요. 그동안 워낙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름을 그렇게 붙여왔기 때문에 그게 이제 금방 전하는
안 되는데 여기에서도 이 살찐 느낌에 대해서 다른 방식으로 좀 전환을 다른 이름을 붙여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요. 저희 7장, 8장, 이제 7장은 2단계고 8장은 이제 3단계 시작해서 핵심 정신 경리를 다루는 내용들이었어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초반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빨리 변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 앞에 1단계에서는 이 정상식 하게 되고 모니터링하고 폐기내 체중 측정을 하면은 생각보다 이제 변화는 빨리 일어나는데 여기는 그렇게 빨리 일어나지 않자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죠. 그리고 좀 마지막으로 이 얘기. 자기 평가의 근원들 탐색하기. 성직장애가 어렸을 적 과거부터 이제 어떤 사건들로 인해서 생겼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여성들이 성직장애가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여성에 대한 어떤 외모 평가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특히 어른들의 부모님들의 일에서 사회적으로 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강의하면서 그 부모님들한테 특별히 딸을 가진 부모님들 마들도 마찬가지지만 절대로 외모 얘기하지 마라. 뭐 이쁘다, 안 이쁘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게 사실은 그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계속 자기 외모를 가지고 자기 신체를 가지고 자기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제가 요새 생각이 나는데 그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는 살이 쪄도 살쪘다는 생각을 안 하고 저 어렸을 때 기억나지 않아요? 살찌고 안 찌고 이런 거 중요하지 않죠. 근데 그게 저는 어릴 때 엄마 아빠가 그런 표현을 안 해서 괜찮은데 또래 친구들이 그래서 나는 살쪘나 봐 이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전에는 안 했을 거예요. 네, 근데 아주 어릴 때는 안 했겠죠. 근데 그래도 부모님이 그걸 하냐 안 하냐가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감각을 좀 되새겨보는 게 옛날에. 저한테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살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빨리빨리 크고 싶다, 잘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세상을 살았던 그런 기억 같은 게 자유로웠을 때. 네. 맞아. 그게 좋은 상태인 것 같아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미디어의 영향도 엄청 그렇죠. 맞아요. 그 미디어를 안 보는 걸로 좀 유도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될까요? 그런 어떤 사진이나 어떤 영상을 골라보지 않는 거. 네. 그럼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또래 친구들하고 그런 걸 보면서 대화를 해야 또 되니까. 하니까 그게 참 좋을 것 같긴 한데 또 그렇긴 하지. 맞아. 대화를 하려면 또. 제 내담자는 저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특히 자기 아버지가 돼지라고 냄새 난다고. 이거 이제 아버지한테 되게 오랫동안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는 일단은 그게 너무 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래들 사이에서도 그런 얘기를 들었지만 제가 들었을 때 정말 마음이 아프고 많이 화가 났던 게 그 아버지한테. 그럴 때 이제 노출, 아버지 앞에서 새우깡 한 봉지 다 먹기. 노출, 아버지 앞에서 피자 한 판 다 먹기. 또 근데 그런 말 들을 거 아니에요. 심하게 들을 것 같아요. 아유, 이게 자신감을 기르는 거지. 이게 맘대로 말해가지고 먹을 거니까. 저도 주변에 보면 이제 또 어머니가 그쵸. 그러니까 나는 안 그러는데 너는 왜 그러니 이런 식으로 해서 맞아. 맞아. 그런 사람이 있어요. 특히 이제 어머니들이 자기 스스로의 외모에 대해 자신감이 있으면 진짜 그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외모를 어느 정도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딸한테 계속 외모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 부모님하고 한판 붙어야 돼.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맞아. 그런 눈으로 나 쳐다보지 마. 나 방금 왜 봤어? 이런 식으로. 저 그렇게 했거든요. 엄마 집 나갔어요. 와우. 아니, 근데 그러고 나니까 좀 두려움이 줄어들었어. 자, 오늘 7장, 8장 오늘 같이 얘기하면서 이제 느끼신 점들 간단하게 한 마디씩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읽으면서 좀 반성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성식장애에 대한 그 전문적 지식이 뭐 읽어보긴 했지만 이번을 통해서 더 많이 알게 되긴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과거에 저질렀던 행동들 여사친에 대한 여사친, 여동생 내 주변의 여성들에 대해서 내가 했던 말들과 행동에서 굉장히 반성을 많이 했고 이게 진짜 힘들다라는 걸 왜냐면 저도 외적으로 힘들어본 경험이 있으니까 이게 진짜 힘들겠다는 생각이 또 공감이 되니까 그렇다 힘들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여기서 하는 접근 방식도 되게 제가 살 때는 이게 인지행동 치료라고 하긴 하지만 여러 가지가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도움이 되겠다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구체적인 설명도 많고 그래서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고 또 느꼈던 게 그 행동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기라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것도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어떤 행동을 먼저 이제 좀 관찰하는 거, 생각을 좀 관찰하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도 되게 도움이 되겠다. 행동하기 전에 먼저 생각을 해서 행동을 선택할 수 있게끔 해주니까. 그래서 그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으로 되게 괜찮은 도움이 되는 내용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잠깐만요. 생각한 게 있었는데. 명언을 얘기하냐? 아니 그게 아니라 생각한 게 있었는데. 뭐지? 좋았다 한마디 하면 좋았다. 아니 저는 이제 이거를 같이 스터디를 하면서 저도 좀 섭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보게 되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우울 아니면 다른 것 때문에 왔다가 섭식 증상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사실 저는 그거를 크게 중요하게 다루지 못했어요. 다른 거에 중점적으로 했는데 이것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굉장히 많고 생각보다 이걸 잘 오픈을 많이 안 해서 저도 잘 그 정도로 심각한지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 볼수록 이런 거 더 확인해 봐야겠다. 더 막 이런 생각도 더 들었고 그리고 그러니까 뭐 체형 회피라든지 여름에 긴팔 입는 것도 그렇다든지 이런 거를 대수롭지 않게 넘길 게 아니라 더 그런 생각도 들었고 또 그 앞에 1단계에서 했던 거 체형되는 거나 이런 거를 한번 시도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해보는 거 어떻겠냐고 얘기를 해봤는데 이게 사실 처음에 이것만 봤을 때는 너무 딱딱하다 너무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관계가 형성이 된 상태에서 이 치료적인 방법을 이렇게 제안했을 때 되게 좀 잘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엔 체형 재는 거 했을 때 같이 상담자도 같이 하겠다 하니까 더 좀 참여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 체중을 재는 거 말하는 거죠? 네 체형이라 그랬나요? 네, 그럼 체중계를 구입하셨나요? 네 지금 구입하려고 그래서 체중 재는 거나 그리고 또 그 일지 쓰는 것도 그렇고 아무튼 좀 이렇게 잘 하니까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가 뭐라 하지? 체질량? 지수도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계산을 해봤을 때 그게 다르다는 걸 안 거예요. 그리고 저도 상담자도 내가 볼 땐 상담자는 말랐는데 이렇게 얘기하길래 저도 같이 내봤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은 보통 체중이고 자기는 저체중인데 이거를 그러니까 왜곡적으로 가치 평가하던 거를 객관적으로 객관적으로 이 방법대로 이렇게 하니까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 계기가 돼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가치평가 파이도 이런 식으로 눈에 보이게 만들면 좋겠다 이 생각이었다. 저는 이제 오늘 이 내용에서 이제 체형 회피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힘들겠구나. 그리고 이런 거는 사람들이 먼저 얘기를 잘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얼마나 이거를 관심을 두는지는 얘기를 많이 해도 저는 그래서 이거를 안 해요. 이걸 피해요. 이건 얘기를 잘 안 하는데 뭐 이거는 이제 섭식장애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드러나는 문제에는 많이 포커스를 두지만 언급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잘 놓치는 게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언급하지 않는 거. 예전에 이제 상담 배울 때 그런 얘기를 배웠거든요. 유독 아버지 얘기를 안 한다면 이제 그거를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어떤 거를 피하는 건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 섭식에 있어서 체형 회피가 굉장히 중요하구나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는 아까 그 자기평가 근원에서 그 다른 파이가 어떻게 자기평가인데 거기서 이제 왜곡이 있으면 다른 걸 키워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까 책에서도 보면 멈춰야 하는 행동이 있거든요. 그렇죠. 자기평가 근원에 왜곡이 있으면 그거는 다른 파이가 아니라 다른 파이 키우는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중단을 해야 되는 것 같다고. 그래서 내 사고방식은 중단이 맞다. 그런 생각 그렇습니다. 섭식장애를 위한 강화 인지행동치료 오늘 4번째 시간이 끝났고요. 5번째 이제 다음 주에 우리 김민원 선생님 안 오셨지만 발표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주연 선생님 저는 다음 주에 돌아오겠습니다. 아무튼 그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